여보, 이혼, 가자. 문이 열리며 들어온 철수의 첫마디였습니다.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남편은 위로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 은퇴했어. 병수발 들며 내 인생 망치기 싫어. 이게 합리적인 거야. 40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며 철수는 자신의 선택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합리적인 선택이 자신을 쓰레기 더미가 된 집에서 고독사하게 만들 줄은 말이죠. 아내를 버린 지 딱 1년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파국.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얀 병실 커튼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영자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멍하니 내려다봤죠. 위암 3기.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온 남편은 병상 옆에 앉지도 못한 채 문가에 어정쩡하게 서서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나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할게. 무서워, 두렵기도 하고. 철수의 눈은 영자가 아닌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동공이 흔들렸죠. 당신도 알잖아. 고철이, 장 선생 말이야. 아내 병수발 10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집 날리고, 빚더미 안고, 결국 골방에서 혼자. 철수는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내의 암 소식을 듣고 그가 떠올린 건 아내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이었습니다. 나 이제 은퇴했어.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는데 당신까지 아프면 내 인생은? 나도 장 선생처럼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아니, 안 살 거야. 영자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눈에 서린 건 미안함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해도 좋아. 근데 영자야, 현실을 보자고. 간병비, 수술비, 생활비. 너랑 나랑 같이 늪에 빠지면 둘 다 죽는 거야. 내가 살아야. 그래, 내가 살아야 나중에라도 당신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나라도 살고 봐야지. 그게 합리적인 거야. 철수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와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위자료 5천이야. 내 퇴직금 쪼개서 가져온 거야. 이걸로 수술 받고 제발 나 좀 놔줘. 철수는 도망치듯 말을 뱉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 무서워서 그래. 내 인생 망가질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 미안해.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덩그러니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버리고 도망친 겁쟁이였다는 사실이 암 선고보다 더 비참하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철수가 이토록 비겁해진 건 영자의 암 선고보다 일주일 앞선 어느 장례식장에서부터였습니다. 아이고, 호철아. 이 사람아. 동료 교사 장호철의 빈소. 영정사진 속 그는 철수보다 고작 2살 어린 63세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80세 노인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간병하다가 아주 뼈가 녹았어. 10년을 대소변 받아내더니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철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 팔고 전세로 다시 월세로. 결국 파산하고 약값도 없어서 저러고 간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데 같이 죽은 꼴이지 뭐. 철수는 국화꽃을 놓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장 선생은 철수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픈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철수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장례식장 육개장 그릇을 비우지도 못한 채 철수는 도망치듯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게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나는 저렇게 안 돼. 그것은 다짐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망의 은퇴식 날. 철수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연금 꼬박꼬박 나오겠다. 골프나 치면서 우아하게 늙어야지. 자신에게 체면을 걸 듯 완벽한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 선생처럼 되지 않기 위해 리스크가 없는 완벽한 삶을 설계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건 창백한 얼굴로 진단서를 내미는 영자였습니다. 위암이래요. 3기 수술해야 한대요. 그 순간 철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자의 슬픈 얼굴 위로 비참하게 죽은 장 선생의 영정 사진이 겹쳐 보였습니다. 1년? 아니 2년이 될지도 몰라. 돈은? 내 연금은? 간병은 누가 해? 철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를 걱정해야 한다는 이성은 마비되었고 이러다 나도 망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꿈틀거렸습니다. 여보, 영자가 불렀지만 철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일 병원 같이 가볼게.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 앉아 눈물을 삼켰죠. 서재에서 철수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장 선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0년간 간병하다 파산하고 결국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모습. 나는 그렇게 안 돼. 절대로.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계산기가 나왔죠. 평생 학생들 성적을 계산하던 그 계산기. 딸깍, 딸깍, 딸깍. 수술비 2천만 원, 항암 치료비월 200만 원, 간병비월 150만 원. 1년이면 최소 5천만 원.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까지 계산하면 거실에서 영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서재 문을 열지 않았죠. 이건 아니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자를 걱정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후가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소리였죠. 40년을 수학교사로 살며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막 자유를 얻었는데 병수발을 들며 늙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장 선생처럼 파산하고 비참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혼이었습니다. 위자료를 주면 되잖아. 5천만 원. 영자도 치료받을 돈이 생기고 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철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린다는 죄책감과 장 선생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악마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자. 이혼하고 위자료 쥐어주면 최소한 나는 살잖아. 그것은 지독히 이기적이었지만 겁에 질린 철수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늪으로 끌어당기는 소리 같아 철수는 귀를 막고 웅크렸습니다. 새벽까지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방에서 영자가 혼자 울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부은 눈으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철수는 식탁에 앉았지만 영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여보, 오늘 병원 같이 가주시는 거죠?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고 철수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여보, 응? 무서워요. 나 손 좀 잡아줘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어를 바꾸는 척하며 손을 빼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정밀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상담하셔야 하는데요. 아, 네. 철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영자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이었죠. 영자는 침대에 누웠고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저 잠깐 나갔어요. 영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철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며 나간 뒤 20분째 돌아오지 않았죠. 영자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위암 3기.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철수는 어디 간 걸까? 복도 끝 계단참에서 철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하고 있었죠. 이혼 상담, 위자료 계산. 철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어를 쳤습니다. 몇 개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떴죠. 이게 맞는 거야. 합리적인 선택이야. 철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심호흡을 하고 철수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어디 갔었어요? 아, 잠깐. 전화 좀 받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여보, 옆에 좀 앉아줘요. 손 좀 잡아줘요. 철수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을 잡지 않았죠.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는 척했습니다. 좀 쉬어. 나 회사 일 좀 봐야 해서. 여보, 은퇴하셨잖아요. 무슨 회사 일이? 연금 서류 정리해야 해. 복잡하더라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차가운 태도를 느꼈죠. 여보, 나 무서워요. 괜찮을 거야.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철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형식적인 대답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철수는 일어섰죠. 나 좀 나갔다 올게. 답답해서. 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겨졌죠. 옆 병상의 환자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영자의 침대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온 철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이래야만 해. 나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일 후 영자는 며칠간의 정밀 검사를 마쳤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서재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동의서, 재산 분할 내역서, 위자료 지급 계획서,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죠. 5천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철수는 계속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철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영자가 보였죠.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침대에 누워있던 영자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무언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위로의 말, 따뜻한 손길, 함께 이겨내자는 다짐. 하지만 철수의 입에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비겁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위자료 5천 줄게.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죠. 장 선생처럼 되기 싫다느니 내 인생은 어쩌냐느니 하는 핑계들을 늘어놓더니 결국 준비해온 가장 치졸한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같이 죽느니 나라도 사는 게 맞아. 내가 살아야, 그래, 내가 살아야 나중에라도 당신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철수의 그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 속에 영자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뻔뻔한 합리화 앞에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의 눈에 서린 건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짐승의 공포뿐이었습니다.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영자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대신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영자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이혼 서류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번지듯 40년 부부의 연도 그렇게 뭉개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버린 건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거. 영자는 서류를 철수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철수는 도망치듯 서류를 챙겨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 저 인간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겠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2주 후 철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온전히 그의 것이 됐죠. 이제 진짜 자유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천재야. 진짜.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40년의 짐을 벗어던진 거죠. 영자도 치료비 생겼고 자신도 자유를 얻었으니 윈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사고지. 감정에 휘둘려 같이 망하는 것보단 100배 낫지. 철수는 노트에 새 인생 계획을 적었습니다. 문화센터 등록, 서양화, 와인 골프, 산악회 가입, 재혼 알아보기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성,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뭐. 통장 잔고는 1억. 넉넉했습니다. 한 달 후 문화센터 와인 강좌. 철수는 50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성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선생님, 와인 고르는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철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 옷을 사입고 향수를 뿌리고 비싼 시계를 차고 나왔죠. 이 와인은 말이죠.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철수는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지식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성들이 감탄하는 척했지만 철수는 눈치채지 못했죠. 수업이 끝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철수가 계산했습니다. 8만 원. 김 선생님, 항상 저희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즐거워서 그러는 거죠. 58세 이혼녀 해숙이 철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개숙 씨, 다음 주 전시회 같이 갈까요? 좋아요, 선생님. 철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영자랑 있었으면 이런 거 꿈도 못 꿨을 거야.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어 염색도 했죠. 얼마 후 전시회 날, 철수는 50만 원짜리 재킷을 사입었습니다. 해숙은 철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죠. 오늘 정말 멋지세요. 전시회를 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가 계산했죠. 35만 원. 선생님, 항상 이렇게 잘해주시면 제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개숙 씨랑 있으면 즐거워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죠. 개숙 씨, 우리 좀 더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요. 해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 이혼했습니다. 1년 전에. 아,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전 재혼 생각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끔 나와서 좋은 음식 먹고 문화생활 즐기는 정도만요. 선생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니까.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아, 네, 그렇게 하죠.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에 도착해서부터였죠. 현관문을 열자 어질러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벗어놓은 옷, 먹고 난 그릇, 쌓여가는 쓰레기. 에이, 씨, 철수는 비싼 재킷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2달 만에 1,000만 원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옷값, 와인 강자비, 해수계 밥값. 돈 쓰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나? 철수는 그제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영자가 있을 때는 늘 반찬이 가득했고 돈이 모였는데 이제는 돈도 사람도 정리정돈도 모든 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루다 보니 싱크대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화장실 변기는 때가 끼기 시작했죠. 빨래는 세탁기에 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삶아야 하는 것과 그냥 돌려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철수는 세탁기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흰 와이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빨간 티셔츠를 함께 넣은 게 문제였습니다. 밥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매일 배달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으니 지갑이 텅텅 비었죠.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지만 사흘째부터 속이 쓰렸습니다. 집밥이 그리울 줄이야. 철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영자가 있을 때는 늘 반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김치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마트 가서 사와야겠네. 마트에 간 철수는 카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랐죠. 40년 동안 장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집어넣었습니다.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집에 돌아와 요리를 해보려 했지만 달걀 프라이조차 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에이,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한 달이 지나자 철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 대신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녔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죠. 집은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며칠 후 골프장에서 만난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바쁘게 지내서. 사모님한테 보약 좀 지어달라고 하세요. 건강이 최고죠. 철수는 대답 대신 공을 쳤습니다. 아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했죠. 그날 저녁 철수는 동창회 모임에 나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철수야. 오랜만이다. 은퇴했다며? 그래, 1년 됐어. 이제 매일이 일요일이지. 부럽다, 진짜. 나는 아직 3년 남았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한 친구가 넌지시 물었죠. 그런데 철수야, 소문 들었는데 재수 씨랑 이혼했다며?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잔을 들다 말고 친구를 쳐다봤죠. 누가 그래? 아니, 동네에서 소문 났더라고. 재수 씨가 암 걸렸는데 이혼했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철수는 목구멍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니.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 아내가 암 걸렸는데 이혼하는 게 무슨 사정이야? 다른 친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니, 서로 합의하에 한 거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고, 영자도 치료에 집중하는 게 나아서. 그게 말이 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아프다고 내쳐. 내친 게 아니라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줬어. 5천만 원이나. 5천만 원. 40년 결혼 생활이 고작 5천만 원이야? 친구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거라고. 철수야, 그건 선택이 아니라 배신이야. 철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런 인간이었나? 교사했다는 사람이. 학생들한테는 인성교육했으면서 정작 자기는 저 모양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술김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서 벤치에 앉았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친구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둠과 냉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니 어질러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죠. 벗어놓은 옷, 먹다 남은 컵라면, 쌓인 쓰레기 봉투. 에이, 내일 치우지 뭐. 소파에 누운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죠.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영자가 떠난 공간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와 철근이 뒤엉킨 구조물일 뿐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영자에게 온 전화는 하나도 없었죠. 당연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버렸으니까요. 잘 지내나?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죠. 위자료 5천만 원을 전해준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배달된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였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것도 돈이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외식비,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었죠. 영자가 있을 때는 식비가 이렇게까지 안 들었는데 골프 연습장 회원권 비용, 등산 장비 구입비까지 합치니 한 달 지출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빠듯했죠. 에이, 뭐 어때? 이것도 자유의 대가지. 철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파트 부녀회장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옆집에서 층간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요. 밤늦게 TV 소리가 크다고.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문을 닫은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침대가 너무 넓고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가 자유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집은 쓰레기장이 됐죠. 무엇보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새벽 2시 철수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었죠.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문득 영자가 해준 된장찌개가 떠올랐습니다. 맛있었는데.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건 그냥 적응 기간이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철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창밖으로 겨울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철수는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웠던 거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얻은 건 자유가 아니라 고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되뇌며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았죠. 거실 바닥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고 주방 싱크대엔 곰팡이 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누런 때가 끼었고 침대 시트는 언제 빨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푹 꺼진 눈. 교감 시절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면도를 하려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 냉장고를 열자 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트에서 샀다가 언제 넣어뒀는지 모를 반찬들이 상해 있었죠. 철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하루 세 끼를 모두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무표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익숙하게 도시락 2개를 집어들었죠. 점심과 저녁 것. 10,000원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산책하며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었죠. 철수가 다가가자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가 인사했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죠. 아, 네. 하지만 그 눈빛엔 동정보다는 경멸이 서려 있었죠. 사모님은 요즘 안 보이시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병원에서 잘 계시려나.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혼했다는 걸.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 됐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아플 때 혼자 계셔야 하니. 할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떴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사였다니 믿기지가 않네. 학생들한테는 뭘 가르쳤을까? 참 안 됐어, 영자 씨. 철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는 냄새가 역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요리할 줄 모르니까요.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먹다 남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소파에 누웠죠.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3개월 동안 걸려온 전화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골프장 예약 확인 전화, 카드사 안내 전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 하나 없네.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연락하는 친구가 없었죠. 다들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문득 아들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었을 텐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철수는 내 편이 필요했습니다. 아들만은 내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이해해 줄 것 같았죠. 철수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죠. 민호야, 아빠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른 일 없으시면 끊을게요. 잠깐, 민호야. 내 말 좀 들어봐. 사람들이 다들 나보고 뭐라고 하더구나. 근데 너는 이해하지? 아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은퇴하고 이제 겨우 쉴 틈 생겼는데 덜컥 병수발 들 순 없잖니? 아버지,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마 찾아가세요. 그리고 비세요. 이건 아니에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미 다 합의해서 끝난 일이야. 위자료도 넉넉히 줬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40년을 같이 산 가족이에요.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계산기부터 두드리세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아들로서의 마지막 호소였죠. 하지만 철수는 그 말에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에 이어 아들까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게 자존심 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인생이야. 내가 평생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노후 챙기는 게 죄냐. 아버지. 됐다. 너도 똑같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더니. 됐지. 나중에 너도 늙어봐라. 내 마음 알 거다. 철수는 홧김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건방진 녀석. 지가 내 입장이 돼봤어? 철수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경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철수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끊어버린 전화가 아들이 내밀었던 마지막 구명조끼였다는 사실을요. 다들 날 버리는구나. 철수는 소파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축축한 날씨가 마음까지 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는 배가 고파 두 번째 도시락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 같았습니다. 영자가 해준 된장찌개.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먹었던 그 맛이 그리웠죠. 따뜻한 밥, 구수한 찌개, 아삭한 나물. 영자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그 상을 차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이 집을 유지시켰던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죠.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옆에서 자던 사람의 온기, 숨소리, 뒤척이는 소리, 그 모든 게 사라지니 침대가 너무 넓고 차가웠습니다. 새벽 3시 철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꾼 거죠. 꿈속에서 철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제자들 모두가 그를 비난했죠. 선생님,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비쩍 마른 얼굴,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3개월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죠. 이게 내 모습인가? 철수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감 시절에 당당하고 권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은 그냥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철수는 책장을 열었습니다.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 눈에 들어왔죠. 은퇴 후 고상한 취미를 즐기려고 산 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죠.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철수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 자신은 영자를 어떻게 대했던가요? 40년 동안 그녀를 가정을 유지하는 수단, 밥을 해주는 도구로만 여겼던 건 아닐까요? 아니야. 철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넌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40년 동안 가족을 부양했고 책임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부양은 의무지 사랑이 아니야. 넌 한 번도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 없잖아. 철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영자가 아침마다 차려준 밥상.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빨아준 셔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가 아플 때도 그녀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아서 집안일 하라고 재촉했죠.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돈 벌어다 줬고, 가족 부양했고, 그걸로 충분한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영자의 언니였죠. 네. 무슨 일이세요? 영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통화 가능하세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영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영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잘 끝났어요.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불편해졌죠. 왜 자신이 안도하는 거죠?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요? 영자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아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평생 헌신했는데 정작 아플 때는 혼자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영자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 합치자고 하세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아직도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영자가 불쌍하네요. 40년을 이런 사람이랑 살았다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영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무슨 이유인지
안도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혹시 자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분명 힘들 거야. 철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날 오후 철수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마트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죠. 어머, 김 선생님. 장도 보세요? 아, 네. 요즘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겠어요. 영자 씨 없으니까. 아주머니의 말은 동정보다는 비꼬는 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암 걸린 사람이 혼자 사는데 오히려 안색이 좋아졌던데?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색이 좋아졌다고요? 아, 모르세요? 지난주에 마트에서 봤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표정도 밝고. 아주머니는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는 걸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죠.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자가 안색이 좋아졌다고?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자신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영자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니.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고립이었죠.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자에게 주어지는 건 고독이 아니라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얻은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는 걸. 그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고립일 뿐이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자격지심에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안 해버린 그 교사래. 쯧쯧,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골프 연습장도 등산 모임도 모두 끊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가운 시선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철수의 하루는 편의점과 집을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체중은 1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선 사람 같았죠. 푹 꺼진 눈,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65세가 아니라 75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갱신 안내문이었죠. 1년 전에는 설레며 기다렸던 편지였는데 이제는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갱신할 돈도 부담스러운데. 철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던 예금은 이제 8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죠. 무계획한 지출, 외식비, 배달비, 병원비. 돈은 물 새듯 빠져나갔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철수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 지출이 350만 원, 연금 3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매달 예금을 깨먹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있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자는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었죠. 장을 보더라도 할인 행사를 찾아다니고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냉동 보관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자의 노동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이제야 알았죠. 저녁 무렵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김 선생님? 돌아보니 옛날 제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아, 혜진이?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많이 야위셨네요. 혜진은 철수의 모습을 보며 놀란 듯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당당하고 건강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냥 좀 입맛이 없어서.
선생님,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죠. 소문 들었는데 사모님이랑 이혼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암에 걸리셨다고.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제자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죠. 그건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겠죠? 제가 아는 선생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니까. 혜진의 눈빛에는 아직 믿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죠. 사실이야. 이혼했어. 혜진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혼하신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죠. 존경심이 사라지고 실망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황급히 편의점을 나왔죠. 선생님, 잠깐만요. 하지만 혜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모님이 아프신데. 넌 몰라. 내 상황을. 상황이요. 아내가 아파서 버린 게 무슨 상황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우리한테 책임을 강조하셨잖아요. 인생의 책임, 가족의 책임. 그런데 정작 선생님은요. 제가 선생님을 존경했던 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인품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 그냥 위선이었네요.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또 한 사람이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도시락을 먹지도 않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혜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그냥 위선이었네요. 위선. 나는 위선자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책임과 인성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도 지키지 못했죠. 며칠 뒤 철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였죠. 의사는 진차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170에 100이에요. 당장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을 악화시켜요.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환자분 혼자서는 식이요법 관리가 힘드실 텐데. 혼자 삽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영자의 연락처를 꺼내봤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합치자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젊었을 때의 영자, 아이들 낳고 키우던 영자, 늙어가던 영자, 그리고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눈물 흘리던 영자. 내가 뭘 한 거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가장 힘들 때 버렸죠. 그것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죠. 영자를 만나야겠다고, 사과해야겠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과보다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밥을 차려줄 사람, 빨래를 해줄 사람, 집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철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래. 부부는 미운 정 고운 정이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필요라는 걸, 영자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힘들어서 돌아가려는 거라는 걸. 다음 날 철수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장미 꽃다발을 샀죠. 이 정도면 영자도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 포장해드릴까요? 네. 예쁘게 해주세요. 철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면도도 했죠. 1년 만에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영자는 이해해 줄 거야. 철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영자가 요양 중이라는 시골 전원주택 주소를 처형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으려 했지만 끈질기게 부탁한 끝에 겨우 받아냈죠. 가봐야 소용없을 텐데.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죠.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면 돼.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조용했죠. 영자는 이런 곳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찾아 걷다 보니 작은 전원주택이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텃밭에는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죠. 철수는 대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1년 만에 만나는 영자. 과연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까? 괜찮아. 나는 잘못을 인정하러 왔어. 다시 합치자고 말할 거야. 철수는 꽃다발을 꼭 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죠. 그리고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선 영자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밝은 표정, 건강해 보이는 피부.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예전에 지친 눈빛이 아니라 생기 있고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죠. 무슨 일이세요? 김철수 씨? 여보가 아니라 김철수 씨. 그 호칭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철수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보. 아니, 영자야. 이거. 영자는 꽃다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철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들어오세요. 밖에서 말하긴 그러니까. 영자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죠. 거실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식탁에는 막 따온 듯한 방울토마토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죠. 앉으세요. 영자는 주방에서 보리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았지만 엉덩이가 바늘방석 같았죠. 왜 온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철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언니한테 주소 물어봤어. 영자야.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게 내가 1년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준비해온 대사였죠. 당신 없이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엉망이고. 나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습한 대로였죠. 영자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김철수 씨, 차 한 잔 더 드실래요? 응? 목 마르실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영자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더 따라왔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죠. 이게 무슨 반응인가요? 영자야, 내 말 들었어? 들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집도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김철수 씨. 영자가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밥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불편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40년 동안 저한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셨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부모 모시는 게 아내의 일이라고. 나도 돈 벌어다 줬잖아. 가족 부양했고. 그건 가장의 책임이에요. 사랑이 아니라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토마토를 보며 말을 이었죠. 제가 암 선고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새 울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기댈 사람이 당신이었는데 당신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천만 원. 40년 결혼 생활의 값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당신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 영자야.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였거든요. 주변엔 간호사들 뿐이었죠. 마취가 들어올 때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40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혼자 가는 건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근데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 이상하게 홀가분하더라고요. 살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제 당신한테서 자유로워졌다는 게 더 컸어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항암 치료받으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떠도 누가 밥 차리라고 재촉하지 않고 아파도 누가 빨리 낫지 못해 안달하지 않으니까 처음으로 제 속도대로 살 수 있었어요. 영자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철수 씨,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저한테 돌아오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밥 차려줄 사람이 필요해서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옳았으니까요. 자신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표정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영자는 일어섰습니다. 주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죠. 통장이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어요. 위자료로 받았던 5천만 원 중에 남은 돈이에요. 수술비랑 항암 치료비로 4천만 원 쓰고 남은 거예요. 왜 그걸? 돌려드릴게요. 저 이제 당신한테 빚진 것 하나도 없고 싶어서요. 철수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당신 거야. 내가 준 거잖아. 당신이 준 게 아니라 계산해서 준 거잖아요. 40년치 위로금이라면서요. 저는 이제 그 계산에서 빠지고 싶어요. 영자는 통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은 평생 수학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계산하셨죠. 얼마를 주면 얼마를 받고,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돌아오고. 근데 인생에는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 신뢰, 헌신. 그런 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거든요. 당신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철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항암 치료받으면서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암덩어리는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고. 내 마음속 암덩어리가 뭔지 찾아보래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알았어요. 제 마음속 암덩어리가 뭔지 당신이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짓누르고 숨 못 쉬게 만들었던 것. 당신한테서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헛된 노력들. 영자야.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당신은 절대 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은 당신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니까. 철수는 변명하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널 사랑했어.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함께 산 게 사랑의 증거는 아니에요. 당신은 저랑 함께 산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하며 산 거예요. 영자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철수는 반박할 수 없었죠. 수술 끝나고 회복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 그림자로 살았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40년을 바쳐도 당신한테서 받은 건 당연한 뿐이었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혼자 살면서 알았어요. 사랑은 국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럼 우리는 끝이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는 1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40년 동안 시작한 적도 없었을지 몰라요. 영자야, 제발. 나 정말 혼자서는 못 살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는 그런 철수를 내려다봤죠. 김철수 씨, 솔직해지세요. 지금 미안하다는 거 나한테 죄지어서예요? 아니면 당장 본인 사는 게 아쉬워서예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곡을 찔렸으니까요. 진짜 사과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은 당신 편해지자고 비는 거잖아요. 영자는 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제 마음이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영자는 현관으로 걸어갔죠. 돌아가세요. 다신 오지 마시고요. 영자야. 참, 그리고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답안지는 1년 전에 당신이 냈잖아요. 인생에 제 시험은 없어요. 영자야. 그냥 낙제 좀 받아들이고 사세요. 그게 당신 실력이니까. 당신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 곁에 있어줄 유일한 사람을 버린 거예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었죠. 건강하세요. 김철수 씨. 앞으로는 당신 인생 잘 사세요. 당신 혼자서요. 철수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영자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죠. 철수는 꽃다발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등산 갈 시간이에요. 돌아보니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녀 몇 명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죠.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잠깐만요. 가방 챙길게요. 영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철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밝은 목소리였죠.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걸, 아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박 여사님, 저분은? 한 남성이 철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죠. 아,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알던 사람. 40년 부부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철수는 발걸음을 돌렸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철수는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다봤습니다. 5만 원짜리 장미. 이걸로 40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이 우스웠죠. 쓰레기통에 꽃다발을 버렸습니다. 붉은 장미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처량하게 놓였죠. 버스를 기다리며 철수는 영자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답안지는 1년 전에 당신이 냈잖아요. 인생에 제 시험은 없어요. 맞았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죠. 영자를 버린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갈 집도 차갑고 어두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유, 그 대가를 이제 치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에 코를 찔렸습니다. 쓰레기, 곰팡이, 신내. 1년 넘게 방치된 집의 냄새였죠. 집이 이렇게까지 됐나? 철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와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고 싱크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철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환하게 웃으며 등산 모임 사람들을 맞이하던 그 모습. 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했다고, 가족을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돌아가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철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뛰었죠. 1년 넘게 연락 없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다니. 응, 그래, 민호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먹을까 해서요. 정말. 그래, 어디서 만날까? 강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7시에 오세요. 알았다.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은 철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다니. 혹시 자신의 처지를 듣고 걱정되어서 온 걸까요? 그래, 아들은 다르지. 핏줄인데. 철수는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밖에 없었지만 다리미로 대충 펴서 입었죠.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했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철수는 입구에서 주눅이 들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김민호. 아들 이름으로 예약했을 텐데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으니 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시계도 비싸 보였죠. 승진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일찍 왔구나. 앉으세요. 아버지, 민호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다. 승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와이프는? 복직했어요. 둘 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와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레드 와인 한 병 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민호가 주문했습니다. 철수는 놀랐죠. 와인 한 병이 최소 20만 원은 할 텐데. 민호야, 너무 비싼 거 시키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음식이 나오고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철수는 잔을 들었죠. 그래, 아들이 성공하니 아빠가 뿌듯하구나. 이런 것도 먹어보고. 네. 민호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스테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죠. 민호야, 사실은 말이야. 아버지, 식사 먼저 하고 얘기해요.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고 스테이크를 먹었죠. 맛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을 때 철수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집도 엉망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말인데 아빠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자주 왕래하면서 좀 돌봐줄 수 없겠니?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아버지, 저 다음 달에 중요한 프로젝트 있고 와이프도 복직해서 정신없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케어해요? 아들인데 당연히. 저더러 희생하라는 건 아니시죠?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아니, 자식된 도리로 아비가 외롭다는데. 민호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엄마 아플 때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그건 내 인생이 우선이다. 남은 인생 병수바라며 보낼 순 없다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영자에게 했던 그 말을 아들이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죠. 민호야, 그때는 내가 좀. 저도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요. 민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저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내가 너를 키웠잖아. 대학까지 보냈고. 그건 부모의 의무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오신 적 있으세요? 학부모 상담에 와보신 적은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신 적은요?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 엄마가 했어요. 아버지는 늘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안 오셨죠. 집에 오면 신문 보거나 TV 보시고 저한테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그건
내가 돈을 벌어야 해서. 그렇죠. 돈 버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가족보다요. 민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 키운다. 나중에 효도해라. 근데 아버지, 그게 사랑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저는 투자 대상이라는 걸. 나중에 효도받기 위한 투자. 그래서 성적 잘 받으면 좋아하시고 못 받으면 실망하시고 어른 돼서 돈 벌면 10%는 아버지께 가져와야 한다고도 하셨죠. 철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혼하신 거 들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아니, 충격보다는 실망했죠. 역시 아버지 잡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아버지는 평생 계산하며 사셨잖아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고,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돌아오고, 엄마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고. 민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늙고 외로운 건 질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버지 감정 쓰레기통 하면서 제 행복 갉아먹기 싫어요. 그게 무슨. 이게 저한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죠.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죠.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실버타운 알아보세요. 혼자 사시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민호야. 제발. 아빠가 잘못했어. 외롭다고. 외롭다고요? 민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분노였죠. 엄마는 4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암 선고 받고 혼자 수술실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계셨잖아요. 레스토랑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낮췄죠. 아버지, 제가 엄마 병문안 갔을 때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혼자 버텼는지. 수술 후 고통, 항암 치료 부작용, 머리 빠지는 거 견디면서도 저희 힘들까봐 웃으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사람을 계산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계산서를 철수 쪽으로 밀어놨죠. 아, 그리고요. 유산은 필요 없어요. 뭐. 나중에 아버지 병원비로 제 돈 들어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 돈으로 알아서 잘 늙으세요. 민호는 재킷을 입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건 대가를 치른다. 맞는 말씀이에요. 민호야. 지금 아버지가 치르시는 게 바로 그 대가예요. 평생 사람을 계산으로 대한 대가. 고독이죠. 민호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홀로 남겨졌죠.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2만 원.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밥을 사준다더니 계산은 자신이 하게 만들었죠. 마지막까지 계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화려했죠.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지금 아버지가 치르시는 게 바로 그 대가예요. 철수는 비틀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난간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자신을 버렸죠. 아니, 자신이 먼저 버린 거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철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자신의 인생도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죠. 불을 켜자 어질러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걸 잃은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아들은 계산서를 남기고 갔고 아내는 자신을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독이 아니라 고립. 완벽한 고립이었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돌아봤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처음부터였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계산하고, 통제하고, 이용하는 것만 알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텅 빈 집안에서 철수의 목소리만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지만 철수에게는 그저 견뎌야 할 또 하나의 하루일 뿐이었죠.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바닥날 거였죠.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쓸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흘렀죠. 119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누가 와주겠어? 철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섭지 않았죠. 오히려 편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철수는 겨우 일어나 물을 마셨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독사, 뉴스에서 봤던 그 단어가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놀랐죠. 누가 올 리가 없는데. 문을 열자 아파트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관리비가 3개월째 연체되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깜빡했네요. 지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쓰레기 냄새가 심하다고. 복도까지 냄새가 난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사회복지사 연결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철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회복지사라니. 자신이 그 정도로 낙오한 사람이 됐다는 게 수치스러웠죠.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쓰레기장이었고 자신은 사회에서 고립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 쓴 독약 같았죠. 취기가 오르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분노, 후회, 슬픔, 모든 게 뒤섞였죠. 다 내 탓이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문득 영자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진 말자. 또 거절당할 테니까. 그리고 영자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멀리서라도 한 번 보고 싶었죠. 영자가 정말 행복한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그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영자의 집까지 가지 않았죠. 마을 입구 작은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등산 모임이 있다고 했지. 철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영자의 집이 보이는 위치였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자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영자가 나왔죠. 짧게 자른 머리, 밝은 표정, 가벼운 발걸음. 정말 건강해 보이네. 철수는 창가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영자는 혼자가 아니었죠. 등산 모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중년 남녀 5명쯤. 박 여사님, 오늘 날씨 딱 좋네요. 그러게요. 정상까지 올라가 볼까요? 그러죠. 여사님 차력이면 거뜬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웃으며 영자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영자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철수가 40년 동안 본 적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철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영자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죠. 항상 지쳐 있었고 억지로 웃었고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보였죠.
일행이 출발했습니다. 철수는 커피를 홀짝이며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자는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갔죠. 문득 한 남자가 영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등산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박 여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책 제가 읽어봤어요. 아, 정말요? 어떠셨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여사님 추천은 역시 믿을 만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자신이 영자에게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 산책하며 웃으며 걷는 것,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40년 동안 철수는 영자와 단 한 번도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무슨 책을 읽는지도 몰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죠. 나는 뭘 했던 거지?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일행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철수는 영자의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정원이 보였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고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손으로 40년 동안 나를 위해 일했는데 철수는 울타리 밖에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직접 가꾼 텃밭이었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토마토들이 마치 영자의 새로운 삶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됐습니다. 철수는 카페로 돌아가 다시 자리에 앉았죠. 영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등산 일행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엔 제가 김밥 싸올게요. 박 여사님 김밥 맛있잖아요. 기대할게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문득 멈춰섰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자신을 봤을까 봐였죠. 하지만 영자는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영자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아니, 자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영자에게 자신은 이미 과거였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철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오늘 본 것은 확인이었습니다. 영자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자신 없이도요. 아니, 자신이 없기 때문에요. 버스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영자와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영자는 수줍게 웃고 있었죠. 그때 철수는 무엇을 약속했던가요?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죠. 철수는 영자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짓밟았죠. 철수는 영자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고통을 줬죠. 철수는 영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마음은 늘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영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가벼운 발걸음, 친구들과 나누는 편안한 대화, 석양을 바라보는 평온한 뒷모습. 나는 단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지 못했구나.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진짜 영자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걸.
철수가 본 것은 아내라는 역할을 하는 영자였죠. 밥 짓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는 영자. 하지만 진짜 영자는 달랐습니다. 책을 읽고 산을 오르고 친구들과 웃고 석양을 감상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평생 영자를 몰랐구나.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철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철수는 여전히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철수가 평생 풀어온 인생의 방정식이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입력값 이기심, 무관심 계산, 출력값 고립, 후회, 절망. 완벽한 수식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정식. 6개월 후, 철수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은 완전한 쓰레기장이 됐고 철수 자신도 사람 같지 않았죠. 체중은 20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 매달 예금을 깨먹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만 1년이면 바닥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협심증입니다.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철수는 덜컥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계산부터 했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건강보험 적용되시니까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철수의 통장에는 아직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낼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 마지막 시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200만 원. 이 정도면 민호가 해주지 않을까? 내가 평생 먹여 살렸는데 아버지가 수술한다는데 이 푼돈을 아까워하진 않겠지. 철수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여전히 가치 있는 부모인지 아니면 폐기 처분된 짐인지.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아빠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걱정하는 말은 없었죠.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아빠가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내가 좀 해줄 수 있겠니? 와서 보호자 사인도 좀 하고. 철수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200만 원. 민호의 월급이라면 큰 부담 없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달려와 주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철수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 연금 나오시잖아요. 뭐? 그리고 통장에 퇴직금 남은 거 있으신 거 알아요. 그거 쓰세요. 아니, 돈도 돈이지만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다잖아. 아들이 와야지. 저 이번 달 카드값 나가서 여유 없어요. 그리고 부산 출장 중이라 못 가요. 철수는 멍해졌습니다. 정급하시면 간병인 쓰세요. 비용은 아버지 돈으로 하시고요. 저 바빠서 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쥔 채 병원 로비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도 아니고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목숨값이 200만 원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구나. 사랑을 주지 않고 계산만 가르쳤더니 결국 나도 계산서 쪼가리처럼 버려지는구나. 철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단돈 1만 원도 쓰기 싫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철수는 살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관두자. 그냥 관두자. 철수는 수술 예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에서 한 권의 앨범을 꺼냈죠. 가족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철수와 영자, 둘 다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다음 페이지는 민호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영자가 아기를 안고 있고 철수는 옆에 서 있었죠. 하지만 철수는 아기를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옆에 서 있기만 했죠. 페이지를 넘기며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자신은 항상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 걸. 영자를 껴안은 적도, 아이를 안아본 적도, 가족과 진짜로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방관자였구나.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진짜로 가족이었던 적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10년 전 가족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였죠. 영자와 민호는 웃고 있었지만 철수는 역시나 무표정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억지로 짓는 미소였죠. 웃을 줄도 몰랐구나. 철수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영자에게 편지를 쓰기로요. 진짜 사과를 담은 편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해지고 있어. 40년 동안 당신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야 쓰려 해. 미안해.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것, 당신의 꿈을 무시한 것, 당신이 아플 때 버린 것, 모든 게 다 미안해. 하지만 가장 미안한 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거야. 아니, 사실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평생을 숫자로만 살아서 사람 마음도 숫자인 줄 알았어. 마이너스가 되면 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사랑은 증명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더라. 당신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 당신의 정원을 봤어. 토마토, 상추, 꽃들, 당신이 직접 가꾼 것들. 40년 동안 나를 위해 헌신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가꾸고 있더라. 그걸 보고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 없이도. 아니,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팠어. 내가 당신의 행복에 방해물이었다는 거. 이제 나는 혼자야. 완전히. 친구도 없고 아들도 등을 돌렸고 당신도 떠났어. 매일 밤텅 빈 집에서 생각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답은 간단했어. 처음부터였지.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헌신 없이 살아온 가정, 진심 없이 나눈 대화. 모든 게 거짓이었어. 영자야, 내가 옳았어.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했어. 당신을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로 여겼어. 당신의 40년을 5천만 원으로 계산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야.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형벌을.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게. 그건 또다시 당신을 이용하는 거니까.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 내가 행복하길 바래. 진심으로. 나 없이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인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40년 동안 나 같은 사람을 견뎌줘서. 이제는 정말 안녕. 김철수. 편지를 다 쓴 철수는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보낼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저녁 무렵 철수는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러 갔습니다. 계산대에 서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고독사 증가, 사회적 고립이 원인, 자신의 미래였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죠. 철수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죠. 어차피 집에 가봐야 따뜻한 곳도 아니니까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협심증 증상이었습니다. 철수는 벽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통증이 가라앉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 건 아닐까? 집에 들어서자 어둠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니 어질러진 거실이 보였죠.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누워버렸죠.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고 번개가 번쩍였죠.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자유인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걸 잃은 거였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친구도 존엄도. 40년을 헛되이 산 거구나.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죠. 새벽 2시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책장을 열었죠. 40년 동안 모은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칸트, 하이데거, 니체, 철학책들이었죠. 은퇴 후 고상한 취미를 즐기려고 산 책들이었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길은 그대 자신과 그대의 7 악마를 지나간다. 철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고독한 자, 그게 바로 자신이었죠. 하지만 니체가 말한 고독은 선택한 고독이었습니다. 철학자의 고독, 사색가의 고독, 자신의 고독은 달랐습니다. 버림받은 고독, 고립된 고독, 스스로 선택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고독. 나는 고독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구나.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아침 해가 떠올랐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관찰자일 뿐이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수학 공식을 풀듯 인생을 살았습니다. 계산하고 측정하고 증명하고. 하지만 인생에는 공식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행복도 계산할 수 없었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답안지는 제출됐고 결과는 낙제였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또다시 조여왔지만 이번에는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죠.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지 않았죠. 철수의 휴대폰에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철수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철수의 방은 여전히 어두웠죠. 이것이 철수가 평생 풀어온 인생 방정식의 답이었습니다. 입력값 이기심, 계산, 무관심, 출력값 고립, 외로움, 후회. 돌이킬 수 없는 방정식. 3개월 후 아파트 관리인이 철수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비가 4개월째 연체됐고 이웃들이 악취를 호소했기 때문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파에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한 달은 된 것 같았죠. 경찰이 왔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철수의 시신 옆 테이블에는 썩은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죠. 영자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 경찰은 연락할 가족을 찾았습니다. 아들 민호였죠. 네, 알겠습니다. 장례 준비하겠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죠. 며칠 후 작은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몇몇 옛 동료들. 영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 읽는 내내 민호의 손이 떨렸죠. 이제야 후회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자에게 전해줄 생각이었죠. 일주일 후 민호는 영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영자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이제야 이런 말을 하시네요.
영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네. 어머니. 와이프 잘해줘.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가족이란 건 말이야.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익을 나눌 때가 아니라 고통을 나눌 때 증명되는 거란다. 민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 민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는데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전화 너머로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당신이? 응. 그리고 사랑해. 항상 고마워.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갑자기 닭살 돋게. 아니, 그냥 말하고 싶어서.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나왔죠. 아버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자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에는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흔히 완벽한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건물을 사고 연금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지막을 보며 깨닫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옆에서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철수는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지켜려다 40년 된 가장 확실한 보험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빈자리의 크기는 떠나고 나서야 가늠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